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취향을 담은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제 돌이 막 지나간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한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지독한 악영과 끝없는 갈등으로 얼룩진 한 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던,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정리했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독 반짝이고 아름다운 것들, 특히 옷과 액세서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셨지만 결국 제 고집과 열정을 꺾지 못하시고 묵묵히 지원해 주셨죠. 아마 한때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시며 늘 세련된 멋을 추구하셨던 멋쟁이 어머니의 감각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명 패션 회사에서 몇 년간 바이어와 MD로 일하며 패션계의 흐름을 읽는 눈과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30 초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저만의 개성이 담긴 명품 편집샵을 열게 되었죠. 해외 패션위크를 직접 발로 뛰며 공수한 유니크한 아이템들, 그리고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들로 제 가게는 금세 안목 있는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많은 셀럽들과 VIP 단골 고객들이 생기며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늘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취향의 고객님들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야심차게 준비했던 팝업 스토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 소가리를 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제 안목과 센스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뜨거운 신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순간도 있었어요. 무명이었던 한 신진 디자이너의 작품을 제가 발굴해서 샵에 입점시켰는데 유명 연예인이 착용하면서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 디자이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던 기억. 그때의 그 벅찬 감동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살던 제 나이 30 중반, 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이 된 박지훈 씨는 저희 가게 건물 옆에 있는 입시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를 지나가면서 잘 보고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하루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 생신이라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이런 걸 잘 몰라서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쭈뼛대면서 묻더라고요. 자기는 패션 감각은 꽝이라서 이런 걸 잘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쭈뼛대며 말하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선한 눈빛, 그리고 소박하지만 진솔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늘 화려하고 경쟁적인 패션계 사람들만 상대하다가 그의 꾸밈 없고 소박해 보이는 모습에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런저런 물건을 추천했고 그 남자는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면서 하나를 구매해 갔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 김에 마침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말하길 그 남자도 저한테 계속 호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서 온 거라고 했죠. 저희는 그날을 계기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매장에 자주 놀러 왔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다가 교제도 시작하게 됐죠. 그 남자와 저는 1년이라는 짧지만 강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 생활 앞에는 아주 험난하고 거대한 산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지은 씨에게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결혼해서 독립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왕년에 아주 잠깐 연극배우를 하셨다고 했고 지금까지는 별다른 수입 없이 아들인 지은 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인 의지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그 짧았던 그리고 본인 기억 속에서 한없이 미화된 화려한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박수 갈채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무대의 연극배우 말이죠. 어머님은 허영심과 자기애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고 현실 감각은 별로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어머님을 찾아뵙던 날,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철진한 느낌의 과시적인 명품들로 잔뜩 치장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마치 신인 배우 심사하듯 아주 샅샅이 그리고 집요하게 뜯어보셨는데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경멸과 오만이 뒤섞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편집샵 그런 거 한다고 했나? 네. 뭐 옷가지나 가방 몇 개 가져다 놓고 파는 보세 옷가게 그런 거니? 처음부터 제 직업과 매장을 무시하는 말투라서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좀 상했습니다.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하시니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 현지에서 공수한 하이엔드 브랜드랑요. 국내 디자이너들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엄선해서 소개하는 전문 편집샵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은 픽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거창하니? 어머님의 말에 저는 좀 무안하더라고요. 비록 아직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은 잘 나가는 입시학원 원장인데 며느리 될 사람은 옷장사라. 사실 내 얘기도 들었겠지만 내가 예전에 연극배우였거든. 주연만 했던. 그때 나도 이러저러한 부티크에서 옷 많이 맞춰봤어. 그래서 옷가게 사장들도 많이 알고 그쪽 계통도 잘 아니까 하는 소리야. 사실 뭐 옷가게야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적당히 떼와서 파는 장사니까. 라는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깟 옷장사라는 식으로 말을 잘 하셨고 그 후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그깟 옷 사러 멀리도 간다는 비아냥도 서슴지 않으셨죠. 지은 씨는 그럴 때마다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거나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좀 남다르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시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는 속 터지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수하기만 한 줄 알았던 지은 씨가 사실은 이렇게나 줏대없고 나약하며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조금씩 하지만 아주 깊이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에 애써 그의 편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의 말투는 그냥 직설적인 분이라서 그렇다. 본심은 따뜻하신 분일 거다. 라면서 애써 포장하면서요.
그것이 제 스스로를 올가매는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의 만행과 갑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예단 문제로 저를 들들 볶았는데 그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참 과했거든요. 선주야. 내 옷들이 이제 다 한물 가고 유행이 지나서 말이다. 이젠 도저히 격떨어져서 못 입겠다. 결혼 준비하는 거니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청담동 유명 한복 디자이너가 있거든. 그분한테 한복 한 벌 맞추자. 그리고 위아래로 정장도 하나 맞추고. 내가 잘 아는 샵이 있거든. 잘 말하면 특별 할인가로 해줄지도 몰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요즘 통잠도 설치고 기력도 없고 피부도 영 푸석푸석한데 피부 관리샵 좀 끊어줄래? 내가 알아봐 놓은 데가 있어.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고 좀 고가긴 한데 효과는 좋다 하더라고. 너도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니?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도 좀 서야 되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갔는데 안 그러니? 어머님은 고가의 그것도 구체적인 브랜드와 업체까지 지정한 예단 목록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해다 바쳐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요. 지훈 씨는 또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또 예전에 배우 생활하셔서 보는 눈이 남다르게 높으셔서 그래 자기가 이번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엄마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나중에 다 잘할게. 이러고 있었죠. 사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그 결혼 당장 엎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아직은 지훈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그 예단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결혼했으니 제가 더 이상은 저를 괴롭히거나 이런 과한 요구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주 순진하게도 말이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탐욕은 밑빠진 독과 같았으니까요. 결혼 후 어머님은 아예 저의 신혼집을 자기 개인 별장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살림살이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트집을 잡으셨고 제 개인 소장품이나 샘플 상품들을 마치 자기 물건인 양 함부로 뒤지고 착용해보며 품평회를 열기 일쑤였습니다. 선주야. 이건 너무 디자인이 과하고 저건 너무 색깔이 촌스럽다. 이건 또 소재가 너무 후지고 너 명품 편집샵 사장이라더니 네 안목이 왜 그러니? 명색이 옷가게 사장이면 최소한 안목이랑 센스는 있어야지. 라면서요. 집에서 저렇게 하시는 건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기분 나쁜 건 제 매장까지 수시로 와서는 함부로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제 경영 방식에까지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고 간섭하셨거든요. 제가 어렵게 바행해온 한정판 명품들이 너무 디자인이 난해해서 아무도 안 사겠다느니 가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정신사나워서 손님들 격만 떨어뜨린다느니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손님 응대가 그 모양 그 꼴이냐느니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심지어 어머님은 제 가게가 마치 자기 개인 옷장이자 전용 쇼핑몰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고 와서는 이것저것 막 입어보고 착용해 보기도 하고
또 비싸고 귀한 신상품들을 공짜로 내놓으라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거절하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강매하다시피 가져가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나중에 연락이 와서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개망신 주려는 거냐며 생 난리를 쳤죠. 저는 지훈 씨에게 제발 어머니 좀 어떻게 해달라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러다 내 가게 망하겠다고 몇 번이나 눈물로 때로는 분노로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대응 방식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방관자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딴에는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게 잘 되라고 애정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조금만 더 싹싹하게 굴고 엄마 비위 좀 맞춰드리면 괜찮아질 거야. 등등 속 터지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만 로봇처럼 되풀이했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의 그 부당하고 몰상식한 요구와 간섭, 그리고 도를 넘는 갑질을 막아줄 생각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마치 남편은 어머님의 꼭두각시 인형이라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저희 집에 쳐들어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구입한 제품이 있는데요. VIP 고객들을 위해 희귀하고 값비싼 디자이너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를 공수해와서 DP를 해놨습니다. 저희 매장에 온 어머님은 그걸 한참이나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웬일로 너네 가게에도 이렇게 탐나는 게 다 들어와 있네. 이거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리겠다. 그러시더니 목에 걸어보고 귀에 걸어보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군요. 그리고는 어머, 이 목걸이랑 귀걸이 세트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네. 나한테 딱이야. 색깔도 아주 나한테 맞고 디자인도 너무 좋네. 마침 내가 요즘 하고 다닐 만한 괜찮은 주얼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잘 됐다. 착용해보니까 이거 주인이 그냥 나네. 나한테 맞춤이야. 이거 그냥 내가 가져가서 좀 써야겠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차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식겁했죠. 어머니, 이건 저희 가게 VIP 손님들께 선보이려고 어렵게 비싼 값 치르고 구해온 한정판 빈티지 주얼리 세트예요. 세상에 단 몇 점 없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고요. 그래서라뇨. 판매해야 하는 상품인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달라고 하세요. 얘 좀 봐라.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파는 것보다 시어머니한테 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거다.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는데 돈 몇 푼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판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세요. 애초에 VIP 대상 고객들에게 선보이려고 특별히 공수해온 건데요. 그래서 못 주겠다? 네, 난 이거 해야겠는데? 네?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그냥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뜨악해서 말렸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세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뭐? 내려놔? 너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서 쓴다고 하면 예 어머님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님이 하니까 딱이세요. 어머님 가지세요 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째? 너 딱 근본도 없는 장사치 근성 이런 데서 나온다. 라는데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름,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 물건 제 가게인데 아무 때나 찾아와서는 함부로 손대고 가져가려고 하시고 이건 아니죠. 평소에는 좋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니 어머님은 참 하시면서 황당해하고요. 저는 어머님께 얼른 그 주얼리 돌려달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굴어? 너네가 누군지 잊었니?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나 참, 오냐, 어디 딱 두고 봐. 하면서 목걸이와 귀걸이를 거칠게 빼더니 거의 집어 던지듯이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어머님의 행동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얘기를 들은 남편이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저한테 섭섭해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섭섭해하시더라. 그깟 목걸이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하냐면서. 시어머니를 개무시하는 처사 아니냐고 막 그러셔. 그 목걸이 얼만데? 내가 살게. 겨우 그런 목걸이 하나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구냐? 그 말에 저도 완전 꼭지가 돌았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나하고 내 일을 개무시하시는 거지. 툭하면 가게 찾아와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내가 그동안 참은 게 얼만데.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그 와중에 당신은 어머님 얘기만 듣고 어머님 편만 들어? 아니, 편이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 당신도 남편답게 좀 굴어. 언제까지 그렇게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꼭두각시처럼 줏대도 없이 철없는 마마보이처럼 질질 끌려다닐 거야? 당신 아내인 나보다 당신 엄마가 그렇게 더 소중하고 중요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깨끗하게 이혼하고 평생 당신 엄마랑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던지. 이혼이라니. 못할 것도 없지. 나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당신 엄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자꾸 매장 나타나서 감나라 배나라 그러고 기껏 사온 물건들 달라고 떼를 쓰시냐고. 당신은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못할 망정 내가 이해해주라고? 도대체 뭐 언제까지 이해하는데?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우리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저는 화가 나서 그 길로 당장 필요한 짐만 간단히 쌌습니다. 남편이 말렸지만 저는 뿌리치고 친정으로 가버렸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찾아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며칠간 생각했는데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엄마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 없을 거라고.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최우선으로 지켜주겠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제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발 이혼만은 말자고 빌었는데 그 모습이 진심 같아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은 보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연락하고 매장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어머님께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어머님은 수시로 하던 연락을 자제하셨고 집이나 가게로 불쑥불쑥 들이닥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더라고요. 그 한동안은 정말 거짓말처럼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부부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저 역시 어머님과 자주 안 부딪히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았죠. 게다가 그맘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생각하며 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역시나 한여름밤의 꿈처럼 짧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다시 슬금슬금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손님의 입장으로 온 거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한테 선물하겠다면서 옷이나 가방을 구매하셨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잘 들고 가셨어요. 근데 그 돈을 나중에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께 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시어머니한테 돈돈 거리냐면서 계속 나중에 준다고 안 떼먹는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달라고 아니면 지훈 씨한테라도 받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하도 징징거려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이기적으로 네 생각만 하느냐며 가족끼리 그렇게 돈돈거리면 좋느냐며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그까짓 돈 보내줄 테니 그만 좀 닥달하라고 화를 내셨는데 결론적으론 제대로 돈을 보내준 적도 없습니다. 그 후에는 또 찾아와서 조카가 방송사 면접 보는데 옷 협찬 좀 해주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빌려달라, 나중에 돈 줄 테니 달라, 협찬해달라 등등 가지각색의 이유를 대고 다시 가게에 드나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네 가게에 있는 그 신상백 그거 내 생일 선물로 미리 주면 안 되겠니? 라는 노골적인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뭘 했냐고요. 또다시 자기 엄마의 그 알량한 가머니설과 눈물 공세 그리고 협박에 홀랑 넘어간 건지 또다시 자기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노력했잖아. 자기를 위해서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마셔라. 가게도 가지 마셔라.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척지고 살 순 없잖아.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면 당신도 양보하고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지.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옷가게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 나는 우리 엄마가 서운해하시는 것도 이해는 돼. 그럼에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오지 마셔라, 연락하지 마셔라 말도 한 거잖아. 엄마가 섭섭해하셔도. 말했으면 뭐해. 지켜지지도 않을 약속이잖아. 어머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뭘 왜 그래? 며느리니까 친하게 살갑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지. 이게 괴롭히는 거지 살갑게 지내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당신이 좀 너른 마음으로 우리 엄마를 봐줄 순 없어?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이런 짓 안 하지. 이런 짓? 말 다 했어? 그렇게 다투게 되었고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전처럼 그냥 쉽게 갈라서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어머님도 제가 임신했기 때문에 전처럼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타이밍 보고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의 탐욕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았고 남편의 어리석음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중요한 모임이 있다며 또 저희 가게에 거침없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진열되어 있던 신상 명품백과 디자이너 의류 몇 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들고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그대로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기함을 하면서 어머님을 잡았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더 뻔뻔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 내가 시어머니 아니야. 명색이 며느리가 옷가게 한다는데 옷 몇 벌이 아깝니? 내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하나같이 다 넌 욕하더라. 쪼잔하고 궁상스럽다고. 내 친구 며느리는 빵집을 크게 하는데 만날 때마다 빵을 그렇게 많이 담아서 나눠줘. 시어머니 친구분들 나눠 드시라고. 근데 너는 뭐야? 옷 몇 개, 가방 몇 개 아까워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 어머니, 저도 차라리 빵 몇 개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랑 다르잖아요. 구하기도 힘든 다 고가의 상품들이라고요. 뭐가 달라? 정성의 차이고 마음의 차이지. 내 친구들 하나같이 다 너 욕해. 어쩜 그렇게 속이 밴댕이고 쪼잔하냐고. 나도 며느리 욕 안 먹히려고 일부러 왔다. 이 가방이랑 이 옷 내가 좀 가져가서 입으마. 며느리가 선뜻 줬다고 얘기할게. 내가 이러는 것도 결국 너 욕 안 먹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든 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못 참아?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싸가지 없기는.
하면서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물건들을 챙겨 나가려 하는 겁니다. 저를 아예 무시하고요. 저는 그 순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편집샵인데 가게에 절도범이 와서 물건들을 들고 갔거든요. 어머님은 문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제 신고 내용을 들었는지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머님을 무시하고 마저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 좀 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물건 들고 나가는 건 CCTV에도 다 찍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냐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말했죠. 뭐 하긴요. 경찰에 신고했죠. 절도로요. 절도? 신고? 네, 이게 절도지 뭐예요?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정말 미쳤나? 절도라니! 너 지금 진짜 경찰 신고한 거야? 네, 했습니다. 곧 경찰 올 거예요. 어머님은 식겁을 하며 들고 있던 옷과 물건들을 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세상에, 하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해? 제정신 아니네. 너 미쳤어? 제가 몇 번이나 좋게 말씀드렸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제 얘기 귓등으로도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세요. 살다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 그래? 지훈이가 알면 너 어쩔래? 당연히 알아야죠. 어머님 아들도. 저 그리고 어머님 아들하고 어차피 이혼할 거거든요. 또 이혼 소리 아니? 네, 이번엔 진짜 이혼할 거예요. 저 더 이상은 어머님 이러시는 거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 절도하신 거 CCTV 다 찍혔거든요. 행패 부린 것도 다 찍혔고요. 증거로 제출할 겁니다. 그 전에 어머님이 무단으로 들고 가신 것도 증거 다 있고요. 저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고 이것도 제대로 신고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놀라신 얼굴이었죠. 예, 이건 아니지. 얼른 경찰에 전화해서 아니라고 해라.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너 진짜 나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저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즐겁을 하더니 허겁지겁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난리를 치셨고 바로 옆 건물이었던 남편도 불이 나게 왔습니다. 남편이 오고 바로 경찰도 도착했고요. 남편은 이분은 저희 엄마라면서 오해가 있었다고 했고 저는 경찰들에게 CCTV에도 다 있다. 가게 주인인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물건들을 훔쳐가려 한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그래도 시어머니라는데 좋게 해결하시라고 했고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죠. 그 와중에 남편도 저에게 진짜 이럴 거냐고 화내고 어머님도 발 동동해서 난리치고요. 결국 제가 단호하게 나와서 경찰서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어머님은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사과했고 저도 그쯤에서 일단 선처를 했습니다. 애초에 어머님 행동이 너무 거침이 없고 막무가내라서 저도 홧김에 신고를 한 거니까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자기를 신고했다면서 그리고 싹싹 빌게 만들었다면서 알아누우셨다는데 그러게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본인이 자초한 거죠. 그 일로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난리를 쳤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니네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뭘 했느냐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더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뱃속의 애는 어쩌냐고 했는데 뱃속의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거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고 했고 저는 결국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어머님이 지속적으로 금전적 요구 및 물품 요구를 해왔다는 통화 녹취 증거, 그리고 제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렸던 CCTV 영상들,
그리고 남편 역시 이를 방관하고 어머님의 행동에 동조했다는 메신저 대화 증거들을 하나하나 다 증거로 제출했죠. 여러 다툼 끝에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남편과도 법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그에 따른 양육비는 지급받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모자로부터 이혼을 하고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요. 제 일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시긴 해도 일과 병행하며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 일도 꾸준하게 잘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엄마 편들던 남편은 정작 이혼하고 나서는 전시모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모양이에요. 전시모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불만이 많아서 그런다고 했고 아들이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니 그 허영심 많던 전시모도 엄청 골골거리며 아들 원망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어쩌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얽히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을 요하는 일인지,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욕심과 끝없는 허영을 채우기 위해 자식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주고받는 그릇된 관계는 결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더라도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을 가진 60대 여자입니다. 이혼이 별로 흔하지 않았던 30년 전,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딸 둘 다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딸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집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일 많이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과거에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단순히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과응보라는 말이 참 틀린 말이 아닌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았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녀 시절 한 식품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와 교제를 했었죠. 그리고 결혼 허락을 맡으러 그 남자네 집에 갔었고 거기서 그 남자의 어머니, 훗날 저의 시어머니가 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딸은 필요 없고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본인은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았기 때문에 효부라고 자처하면서요. 어머님은 아들 셋을 낳은 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죠. 제 남편은 그 아들 셋 중 둘째였고요. 첫째 아들인 아주버님은 결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며느리인 저보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다고 결혼도 전에 아들 타령을 하신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얼마 뒤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며 그러시더군요. 내가 태몽을 꿨는데 엄청 크고 까만 뱀이 나왔다. 이건 무조건 아들 낳는 꿈이야. 어머님은 아들 낳는 태몽을 꿨다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동네방네 소문까지 내고 다니셨어요. 임신 초기였고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님은 아들이라고 확신하셨죠.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들 낳는 태몽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보니 딸이었어요. 저희 큰딸인 주영이를 낳은 거죠.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딸도 낳고 싶었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에 어머님의 패악질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한테 원래 새아가라고 부르셨는데 제가 딸을 낳고 나서부터는 야라고 호칭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딸을 낳았다고 구박도 서슴지 않고 딸 낳은 주제에 밥은 뭐하러 먹느냐고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그러시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린 저희 딸한테 각종 모진말과 악담을 퍼부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딸이 좀 크고 알려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 몰래 저희 큰딸에게 가서 귓속말을 하며 괴롭히셨대요. 귓속말들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너는 뱃속에서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난 년이야. 알아?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너 말고 아들이 태어났어야지. 이런 식으로요. 고작 4살쯤 되는 딸한테 틈만 나면 귓속말로 그런 말을 퍼부으며 괴롭히셨대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아직도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딸한테서 듣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소리를 하다 보니 딸은 어머님이랑 있으면 자주 울었는데요. 어머님은 그러면 아휴, 개집년들은 툭하면 울어서 싫어. 징그러워 죽겠어. 막 그러셨어요. 근데 딸도 오죽 할머니랑 있기 싫었겠나요. 저는 어머님의 행동들, 막말들이 너무 힘들고 상처도 많았지만 내가 딸을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다, 남들도 이러고 사나 보다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이번에는 꼭 아들일 거라며 또 설레발을 치셨죠. 그런데 둘째도 또 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하니 저도 둘째는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식인데 어머님은 또 딸을 낳았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우리 집 대 끊으려고 작정했냐? 너는 제사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시더니 명절과 제사 때 저와 저희 큰딸에게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을 가면 꼭 김밥을 싸들고 가곤 했습니다. 눈앞에서 먹는 것도 꼴보기 싫다 하셔서 저와 딸은 방에 들어가서 김밥을 먹어야 했는데 제 처지가 참 서글프고 딸한테도 미안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죠. 하지만 착한 저희 딸은 엄마랑 둘이서 이렇게 김밥 먹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딸들을 싫어했지만 저에게 저희 두 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자 삶의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뜸 집을 팔았다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계집년들이 셋이나 되니 그기에 내 아들 눌려 살 것 같다. 내 아들은 내가 지켜야지. 그러시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제 남편이 기죽을 사람도 아니고 또 어머님의 논리대로라면 어머님도 여자고 그러면 집안에 여자가 넷이나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팔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하고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 어머님을 좀 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도 애초에 제 얘기를 들을 인간도 아니고 집안일에는 나 몰라라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미 집을 파셨다는데 어떡해. 같이 살아야지. 어머님하고 못 살겠어. 게다가 우리 주연이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하셨는지 알아? 애한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남자 형제 죽이고 태어났다. 그런 소리까지 하셨다니까. 아, 하물며 엄마가 손녀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시겠어? 그럼 내가 없는 소리래? 주연이가 없는 말에? 아, 어쨌든 들어오신다는데 나더러 뭐 어쩌라고. 직접 말하던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뭐가 어째? 시끄러. 그러면서 본인 불리하면 화를 발딱 내고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죠. 남편은 무심하다 못해 집안일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도 다 남의 일인 양 생각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결국 어머님은 기어코 저희 집에 들어오셨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와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작정이라도 한 듯 하루 왼종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못 가지자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려고 일부러 합가를 하신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은 새벽 6시까지 차려라. 당신 빨래는 무조건 손빨래로 해라. 음식을 해두면 짜다, 싱겁다, 돈 아껴 써라 등등.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로 하루 종일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듣기 힘든 소리는 기집애만 낳는 무능한 년이라는 소리였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 끊어 먹었다면서 툭하면 모진 소리,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대셨죠. 못 들은 척, 들어도 그냥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론 피멍이 들고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합가해서 산 지도 3년 정도 됐을 무렵 시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죠. 결혼하고서도 아이가 잘 안 들어서서 그 집도 많이 시달렸는데 다행히 임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발 아들이어야 된다고 바랐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라도 아들을 임신해서 그 아들 타령 좀 그만 듣길 바랬죠. 다행히 동서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머님은 드디어 대가 안 끊겼다며 몹시 좋아하셨어요. 동서는 아들 낳아주고 대이어준 귀하고 고마운 며느리. 저는 딸밖에 안 낳은 천하의 쓸모없는 며느리 취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쨌든 동서라도 아들을 가졌으니 부담이 좀 덜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맘때 시동생네는 너무 큰 비극이 생겼습니다. 시동생네 아들은 날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요. 그래서 수술도 했었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돌 지나기도 전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동서 아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으면서 온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였죠. 특히 어머님은 눈이 돌아서 동서에게 퍼부었습니다. 동서 잘못도 아닌데 애를 어떻게 보면 저렇게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퍼부었죠. 그걸 지켜보는 저도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아끼는 손주가 죽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니라 대를 이어줄 손주가 죽은 것에 한탄을 하시는 게 너무 보였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부모 아니겠나요? 특히 동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그걸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너 때문이라느니 애를 어떻게 받냐느니 퍼부어대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학을 뗐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둘째 빨리 가지라고 둘째도 아들로 가지라고 하는데 순하고 착한 동서도 결국 눈이 돌더라고요. 시동생하고 죽을 듯이 싸우고 집 다 뒤집어 엎고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순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동서와 시동생은 이혼은 안 했어요. 대신 어머님을 안 보고 살기로 했다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아예 인연을 끊은 걸로 압니다. 어머님은 그 일로 애 잡아먹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이제는 시모도 버리냐고 죽일년의 며느리라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는 어머님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혐오감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 이혼에도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애도 둘이나 되는데 혼자 먹고 사는 게 걱정이라서 더러운 꼴 보면서도 참고 살았는데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도저히 어머님이랑 못 살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요. 그맘때 저희 둘째가 5살이 됐을 때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오며 가며 간병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이라서 어머님에게 저희 둘째를 부탁했어요. 솔직히 저희 딸들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걸 아니까 어지간해서는 맡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을 했죠. 어머님, 저 엄마 병원 금방 들렀다가 3시 전에 올게요. 그때까지만 저희 서연이 좀 봐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은 웬일로 알겠다고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좀 잠시라도 봐달라고 하면 싫어하셔서 제가 맡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알겠다고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어머님께 둘째를 잠깐 맡기고 서둘러 엄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는 어머님은 있는데 저희 서연이가 안 보였거든요. 어머니, 서연이는요? 놓쳤다. 네? 집에 있기 심심하다고 해서 데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내 손을 확 뿌리치고 달려가는 거야. 어찌나 빠른지 못 따라갔다.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컴컴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집에 오셨다고요? 일단 집에 와서 아범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그냥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손녀를 잃어버리고 발 동동해서 전화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어디에서 잃어버리셨는데요? 아우 깜짝이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빨리 말하세요. 어딘데요? 언제 그랬는데요? 저쪽 시내 사거리 큰 약국 있는 그쯤에서. 언제요? 모르겠어. 2시간 됐나 3시간 됐나. 라는데 저는 정말 혈압이 올라서 뒤로 나자빠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저는 정신이 나간 채로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제정신일 수가 없었죠. 제가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친한 슈퍼집 언니가 뛰쳐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번화가 쪽에서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울고불고 얘기했고
그 언니가 놀라서 저희 남편에게 대신 전화해주겠다고 남편 회사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허겁지겁 얘기해주고 사거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참 고맙게도 그 언니가 회사에 있는 저희 남편에게도 전화해주고 본인도 남편이랑 같이 저희 둘째 딸을 찾으러 나와주었어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둘째 이름을 부르며 그 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미친 듯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미 30년 가까이 흐른 일인데 그때 그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그 근처를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그 슈퍼집 언니가 달려오면서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주연 엄마, 서연이 찾았어!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하고 콧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진짜요?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육교 밑에 있는 거 찾았어. 얼른 와! 저는 다리에 힘이 너무 풀려서 언니의 부축을 받고 겨우 일어나서 그리로 갔습니다. 도로 건너에서 언니네 남편분이 서연이 옆에 서 있는데 서연이도 울고불고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망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달려갔고 아이를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안고 울어대는데 그 상황이 너무 다행이면서도 기가 막혔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불고 하면서 서연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하는 말이 할머니가 과자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잠깐 약국에 들러야 되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애는 가만히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그 뒤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은 아무리 할머니를 기다려도 안 오니까 할머니 찾는다고 울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돌더라고요. 시어머니고 뭐고 가만 못 두겠는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도 저희를 발견하고 와서는 애 찾았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서연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남편은 무슨 우리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느냐 그 와중에 지네 엄마 편드는데 진짜 콱 목이라도 조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서연이 손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욕지거리가 치밀더군요. 찾았냐?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뭐가 어째?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애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와요?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야? 저는 눈이 돌아서 소리를 쳤고 남편은 저보고 적당히 하라면서 말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밀쳤고 어머님은 저 남편한테 폐악질 부리는 거 봐라. 너 뭐 잘못 먹었냐?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손녀를 길바닥에 버리고는 미친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저게 말이면 단줄 아나? 미친 할머니? 아, 그만 못해? 제가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걸 내가 무슨 수로 잡아? 웃기지 마세요. 약국 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그대로 집에 오셨잖아요. 누가 그래? 서연이 제가 그래? 너는 저 조그마한 기집애 말을 믿냐? 지가 나 뿌리치고 달려간 거야. 그래놓고 혼날까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애를 잃어버리셨으면 찾아야지 왜 집에 계시는데요? 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냐? 아범한테라도 연락을 해야 찾을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님 표정이나 행동을 보세요. 그게 손녀 잃어버려서 큰일 날 사람의 표정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일부러 서연이 놔두고 오신 거죠? 맞죠? 너는 저 조그마한 기집애 말은 믿고 내 말은 안 믿기나 보지? 어머님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주연이 서연이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뭐가 어째?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아, 그만해. 찾았으면 됐잖아. 뿌리치고 달려가는 애를 엄마가 어떻게 잡겠어. 남편은 자기 딸과 생이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어머님 편만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애야? 애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야? 어쨌든 찾았잖아. 그럼 된 거지. 이제 그만 좀 해. 그리고 정서연, 너도 할머니랑 나갔으면 얌전히 따라다녀야지. 왜 할머니 손뿌리치고 그냥 가면 어째? 라면서 피해자인 저희 딸한테까지 뭐라고 하는 겁니다. 딸이 울면서 안 그랬다고 하니까 뭘 잘했다고 우냐고 뚝 그치라고 화까지 내더군요. 그걸 보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새도록 작은 딸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가슴이 미어질 수가 없더군요. 밤새도록 아이를 찾은 것에 감사하고 또 한편으론 남편과 끝을 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시어머니의 행패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걸렸어요.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내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건사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하 단칸방에서 개고생하며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에는 더 못 있겠더라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도 않다는데 제가 한눈판 사이에 또 저희 아이 데리고 나가서 아무데나 놔두고 오면 어쩌나요. 어머님의 행동도 치가 떨렸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돌아서게 만든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 엄마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아빠로서 난리를 치고 뒤집어 엎어도 뭐할 판에 그 와중에 어머님 편들고 찾았으니 됐다뇨. 그나마 있던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희 친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요. 저희 오빠 성격으로 그래도 네가 참아라 하면 어쩌지 했는데 저희 오빠 역시 듣고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요. 오빠는 그때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가게도 작고 딱히 일손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저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네 가게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였죠. 저는 예전에 격리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또 이혼하면 당장 취업 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살 집이 없으면 당분간은 오빠네 집 마당 한켠에 있는 방 한 칸에서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머님 편을 들면서 엄마가 오해라고 했고 서연이도 찾았으니 다 된 거 아니냐. 무슨 이혼 소리까지 하느냐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생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네가 미쳤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나갔고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에 따른 위자료만 제대로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난리치면서 돈 못 준다고 나갈 거면 저 혼자 나가랍니다. 애들도 놓고 가래요. 딸이고 손녀라고 평생 미워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 놓고 나가랍니다. 저보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집이나 있냐고 돈이라도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오빠가 도와준다고 했고 내가 이 집에 더 살다간 우리 애들 쥐도 새도 모르게 어머님이 어디 버리고 올 것 같아서 이 집에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고성방가가 오갔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어머님과 남편도 좋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내가 먼저 수박시켜야 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쳤다나요?
그런데 위자료는 못 주겠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찾아갈 거라고 했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따졌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정보가 없던 시절이다 보니 잘은 몰랐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도 하고 그런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옥신각신했고 저희 오빠까지 나서서 집안 싸움까지 됐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조금 받고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 양육비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이혼을 한 거였죠.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라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요. 나중에 큰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서연이를 위해서 엄마가 참지 않아줘서 고마웠다고요. 큰딸도 그때 초등학생 정도여서 어렸는데도 자기들을 위해 참지 않아준 저에게 오히려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딸에게 저는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받게 해준 것도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 온갖 악담에 모진 소리 듣게 하고 동생이랑 생이별할 뻔하고 부모는 이혼까지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 후에 저랑 딸들은 오빠네 집 방 한 칸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다 미안한데 딸들은 오히려 고마웠다고 해주니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딸 둘과 살았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어머님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남편은 금방 재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건너서 재혼 소식은 들었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재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전 시모는 좋아서 동네방네 춤을 덩실덩실 추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후에 둘째도 가졌는데 둘째도 아들이라고 하고요. 계집 애들 내쫓고 나니 이렇게 경살하면서 전 시모는 주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더군요.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빨리 재혼을 하고 아들도 가졌기 때문에 저와 딸에 대한 전 남편의 집착도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초반에는 남편이 계속 찾아오려고 하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하고 전 시모도 제 욕 엄청 하고 다녔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혼을 했음에도 인연이 끝나지 않고 징글징글 했었는데 금세 재혼하고 아들까지 둘 낳았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된 거였죠. 그리고 전 남편도 재혼 후 아들이 생겼다 보니 더더욱 저희 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요. 저희 딸들 역시도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아예 남남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없다시피요. 그렇게 거의 연락도 않고 살았어요. 저희 딸들은 고맙게도 착하고 바르게 잘 커주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들 10 데리고 와도 저희 딸 둘이 더 나아요. 딸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도 좋은 데 나왔습니다. 큰딸은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들어갔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죠. 그리고 참 다행인 게 저희 오빠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꾸준한 건설붐이기도 했고 건설 공구나 자재들을 납품했던 오빠의 철물점도 점차 규모가 커졌죠. 그 덕분에 작은 동네 철물점이었던 오빠 가게는 나중에는 2층 규모의 큰 공구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20년간 오빠의 일을 도왔고요. 처음에는 오빠네 새빵살이로 시작했지만 그 후에는 따로 전셋집을 구해서 독립도 하고 집도 조금씩 키워갔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26평의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딸들 시집 보내고 저 혼자서 살기에는 차고 넘칩니다. 첫째 딸이 먼저 결혼하고 둘째 딸도 결혼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첫째 딸 결혼할 때도 전 남편에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들도 저희 집 사정 다 알기도 했고
특히나 딸들이 아빠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저도 굳이 전 남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없었고요. 그런데 둘째 딸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전 시모랑 같이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무슨 염치로 또 무슨 자격으로 저희 둘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너한테도 연락을 했어? 결혼식 오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참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오시라고 하고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어. 뭐라고? 저는 너무 의외더라고요. 둘째가 예식장이랑 날짜하고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고 친할머니 생각만 해도 치를 떠는 애가 흔쾌히 결혼식 장소와 날짜를 알려줬다고 하니 너무 놀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예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둘째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아빠인데 결혼식에는 가야 되고 어쩌고 징글징글하게 구니까 둘째 딸도 열받아서 어디 오시라면서 엉뚱한 예식장하고 날짜 시간을 알려줘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잘했다고 했고 전 남편은 기집애가 싸가지 없이 어른을 갖고 노니 어쩌니 전화해서 난리치길래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에 오겠다느니 그딴 소리 하느냐고, 재혼해서 아들 둘 있다고 아느냐고 그 자식들한테나 잘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번호도 차단해버렸고요. 그러고도 또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딸들이랑 사위가 어버이날 맞이해서 저랑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여행 갔을 때 입을 옷도 좀 살 겸 두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쇼핑도 하고 나니 허기가 많이 졌는데 큰딸이 백화점 밖 골목 쪽에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거길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나와서 그리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딸들과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주연애미야! 주연애미야! 하고요. 뭐지 싶어서 돌아봤는데 딸들과 저는 너무 놀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남루한 행색이 전시모가 저희를 보고는 반색하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선뜻 못 알아봤습니다.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행색도 너무 남루해서요. 그런데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을 보니 전시모더라고요. 저랑 딸들도 모두 당황해서 보고 있는데 전시모는 떡진 머리에 남루한 옷을 입고 제 팔을 잡는 겁니다. 너 맞지? 주연애미지? 얘가 주연이냐? 그럼 얘는 서연이고? 아, 나 할미다, 할미. 막 그러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죠. 여기 왜 있으세요? 혼자 계신 거예요? 주연애미야, 나 밥 좀 다오. 정호애미가 나를 굶긴다. 밥 좀 다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눈빛도 이상하고요.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신가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 남편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쩐 일이야? 여기 백화점 근처인데 당신 어머님이 여기 있으시네.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해대면서. 엄마가 거길? 당장 데리러 와. 아, 알았어. 전 남편도 황당해하는 목소리로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자꾸 저희 딸들 만지려고 하고 자기가 할미라고 하고, 언제부터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 살가운 할머니였다고요? 제 딸을 그냥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저희 딸들 보고 반가워하는데 아무리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이라도 싫더라고요. 저는 딸들은 뒤쪽으로 가라 하고 아범 올 테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시모는 저더러 배고프다고 하고 하여튼 20분 정도 됐을까 헐레벌떡 전 남편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본 전 남편도 행색이 참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배고파. 정호애미가 밥을 안 준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정말? 정호애미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얼른 모시고 가. 그렇게 저는 딸들을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애들 많이 컸느니 어쩌느니 그러더라고요. 저랑 딸들이 너무 보기 좋다느니 하면서요. 그리고는 묻지도 않는데 본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재혼을 바로 했고 1년 만에 아들 생겨서 너무 좋았답니다. 그 후에 연년생으로 아들 하나 더 생겼고요. 그런데 큰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폭력성이 너무 심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더군요. 걸핏하면 문제 일으키고 집안도 다 때려부셔서 쑥대밭 만들어 놓고요. 둘째 아들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형한테 완전 질렸는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연락도 잘 안 된답니다. 큰아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돈도 엄청나게 들였는데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나마 있던 재산도 치료비로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한 아내랑도 그 일로 맨날 싸우다가 이혼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전시모는 손자라고 우쭈쭈 했나 본데 그 우쭈쭈 했던 큰손주가 할머니한테도 행패 부리고 밀치는 바람에 전시모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전시모는 병원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큰아들은 폐쇄병동에 들어갔고 잘 보지도 못한답니다. 전시모 역시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했고요. 전 남편은 전시모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차 아니면 나올 수도 없는 머나먼 시골 요양원 같은데 곧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쳤다고 그 소리를 저한테 줄줄 해대는데 듣는 저는 오히려 심보 그따위로 쓰더니 전부 다 돌려받았구나 싶기만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당신 근황 궁금하지 않다고 길 잃은 노인인데 외면할 수 없어서 연락한 것뿐이니까 이런 구실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보고 참 행복해 보이더라면서 미련 가득한 소리를 했는데 코웃음만 나더군요. 그래서 보란듯이 그랬습니다. 맞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요. 내 딸들은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같이 살 때는 그러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나랑 딸들을 위한 마음과 양심이 최소한이라도 있다면 다시는 연락 말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 말도 없더니 조용히 끊더라고요. 제 딸들에게 그토록 모진 말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손자 타령했던 전시모. 결국 동네방네 춤까지 추면서 기뻐했던 손자였는데 그 손자에게 맞아서 병원 신세지고 아들조차도 찾아가지 않을 머나먼 요양원으로 쫓겨날 신세가 되었네요. 제 딸을 길바닥에 버리고 왔던 그 매정한 전시모는 결국 모두에게 외면받을 운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와 차별의 지옥 속에서 벗어난 저와 저희 딸들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지체하지 않고 이혼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저로서는 딸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같았거든요. 저희 딸들도 유년 시절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합니다. 저도 딸들과 남은 인생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난 상처들을 많이 덮으며 살려고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